저는 기계공학과 3학년 김순웅입니다. GPT를 이용해서 과연 기계공학과 학생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진짜 정석적으로 공부하네 싶을 정도로 FM 같은 스타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슬라이드처럼 개념이해, 문제풀이, 문제 속 개념이해처럼 말이죠. 하지만 점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선생님께서 먼저 물어봐 주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는 진정한 자습을 하는 곳이라 느껴졌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 GPT가 등장하여서 저에게 선생님 역할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퀴즈를 내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이렇게 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GPT를 적용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 위주의 과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과목의 개념 정립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과의 전문가라고 GPT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공학과의 시니어 엔지니어다 혹은 전자공학과라면 반도체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GPT가 생각하는 초점이 그쪽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쉬운 설명과 전문적인 설명을 모두 읽으며 이해를 하면 보다 빠르게 개념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위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포맷, 즉 기계공학과 전문가처럼 행동해라 같은 것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미리 작성한다면 항상 그와 같은 틀로 GPT가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GPT에게 선생님 같다고 느낀 것이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와 같이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GPT가 질문을 형성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현재 수강 중인 로봇공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개념이 수업만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서 좀 더 쌓기 위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총 4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질문을 또한 GPT에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슬라이드의 질문을 기반으로 각자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각화를 해달라는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처럼 아까 저희가 틀에 기입했던 것처럼 간단한 설명과 전문적인 설명 2가지 모두 적용을 해서 GPT가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각 자료를 통해서 이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로봇 분야로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기 때문에 학부 과정보다는 깊은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GPT의 플러그인 중에서 스칼라 AI를 사용하여서 학습을 더 진행하였습니다. 전 슬라이드 2번 알고리즘 관련하여서 보다 깊은 학습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좌측 하단처럼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 우측 상단처럼 원하는 포맷을 기술하여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획득합니다. 논문을 못 읽는 것이 시간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요약에 대한 정보를 항상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측 하단처럼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출처, 위키피디아나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사이트에서의 정보만 취급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GPT에게 얘기하는 포맷을 쓴다면
그것을 기반으로만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볼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헷갈리는 공식들이나 오른쪽 그림처럼 전공책 뒤편에 테이블에 쓰여져 있는 값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글씨도 많고 글씨도 작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시간적 소요도 많이 걸리고 이 값들을 찾기 위해서는 무거운 책들도 들고 다니니까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GPT에게 물어보면 그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질문은 어떤 상태에 적용되는 공식과 그 공식을 이루는 변수가 또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을 또한 알려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다음과 같이 공식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상수들의 값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공계 학생들의 기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원자번호 50번을 끓는 점, 녹는 점, 그리고 원자량을 소수점 둘째까지 표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플래그인 울프람을 통해서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GPT가 또한 값비싼 공학용 계산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처럼 솔버 기능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매트랩 기능을 또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다가 어려운 것을 이제 코드로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 시각화를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사용해서 진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암기 위주의 과목입니다. 모든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암기 과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철학에 대해서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워도 다 비슷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퀴즈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PDF를 기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SQL PDF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디를 획득하고 이를 기점으로 이 논문에 대해서 사지선다와 단답형 문제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GPT가 알아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에 단답형과 객관식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는 과정도 포함을 하여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단답형 문제를 다시 만들어줘 라고 간단하게 바꾸는 것을 토대로 이제 GPT가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퀴즈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것이 암기를 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권장하고 싶고 추천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암기 과목을 단순히 외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기억에 안 남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에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유튜브를 이용하여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롬에 다음과 같은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그 후 유튜브에 접속하면 좌측 사진처럼 영상의 자막들을 모두 볼 수 있고 위에 GPT 아이콘을 클릭하면 복사가 되고 자동으로 GPT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으면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성향이 커서 다음과 같이 5개의 분리 포인트로 제공을 해달라는 요약을 해달라고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GPT를 공부하는 것이 또한 공부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GPT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 저 또한 성적의 향상을 느꼈고요. 따라서 GPT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과 사용하더라도 공부에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공학과 김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과 남호연 최문섭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라는 개념을 익히는 것이 필수입니다. 프롬프트 개념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텍스트를 입력하고 답변을 받는 것인데요. 좋은 답변을 얻으려면 당연히 좋은 입력이 있어야겠죠? 좋은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이렇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다룰 예정이고요. 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챗GPT 보완점인데 이거는 이번 강의 좀 마지막 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말씀드린 순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명확한 대상 설정입니다. 제가 화학공학과입니다. 화학공학 교과목을 배우고 어떤 질문을 할 때, 챗GPT에게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하기 전에 역할을 지정을 해줍니다. 너는 지금부터 화학공학과 교수님이야. 넌 지금부터 화학공학과 교수님이면서도 고분자 전공이야. 이런 식으로 역할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맥락과 배경 정보를 알려줍니다. 내가 그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떤 챕터를 배우고 있고 또 이 챕터는 어떠한 내용이 줄을 이뤄.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하게 배경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 설정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가 어떤 점이 정확히 얻고 싶은지를 질문을 딱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답변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지켜서 질문을 하면은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예상한 풀이라든지 답변을 첨부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베르누이 방정식 개념을 배울 때 이 문제가 베르누이 방정식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의구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챗 GPT한테 이것도 같이 질문을 하세요. 이거 문제, 이 개념 이거 베르누이 방정식이랑 관련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얘가 연관지어서 더 답변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번째 이 항목은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실험 보고서로 작성할 때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다 써달라고 하고 베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객전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보조수단으로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총 3가지 종류로 사용을 하는데요. 문장을 부드럽게 수정을 하거나 또 사용하고 싶은 어휘가 떠오르지 않거나 내용을 압축하거나 요약하고 싶을 때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실험인데요. 실험에 앞서서 질문에 앞서서 이렇게 역할을 설정해주고 또 저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제가 쓴 의의이고요. 네, 실험 의의이고 이거를 이제 부드럽게 다듬어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잘 다듬어주고 단락도 나눠줍니다. 또 추가하면 좋은 내용이 있을까, 혹시 빠진 내용이 있을까봐 한번 궁금해서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 쓰는 어휘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요약을 해줘 하니까 이렇게 잘 요약을 해줍니다. 이런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실험 보고서 작성하실 때 많은 시간 단축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전공 교과목 활용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3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개념을 질문하거나 풀이 질문 그리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보자면은 제가 요즘에 기계분석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 집에서 복습을 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질문을 한 건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될 때만 흡수가 일어난다는데 왜 그런 거야 할 때 이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답변을 보고도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해봐 하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을 해줘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이해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재차 물어서 이제 맞습니다. 이런 답변을 통해서 제가 맞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방법을 통해서 개념 익히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실제 또 예시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요겁니다. 확산 관련된 식인데 그냥 책에 있는 식을 그대로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해주고 번역을 했고요. 번역을 하니까
실제로 이 시기 맞아요. 제가 쓴 시기랑.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뭐 요런 부분 요 항이 이해가 안 돼 하니까 네, 그리고 또 배경 설명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제가 이해를 잘 했습니다. 이 문제가 좀 쉬운 문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또 간략한 문제 한번 보고 싶어서 문제를 이제 하나 만들고 계산까지 해줘 하니까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계산까지 해가지고 또 예상 문제까지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전공 공부하면은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정말 많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1학기 때도 이거 활용을 해서 정말 좋은 성적 많이 받았고 저는 실제로 이제 1학기에 공부할 때 이렇게 아예 과목 챕터를 만들어 놨어요. 뭐 연력학 질문에 여기 가서 하고 네. 다 이제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설정이 돼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챗GPT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저희 공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유로 버전 사용하지 않으면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또 수식을 일일이 치기가 번거롭고 또 답변이 틀린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총 4가지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틀린 점을 지적을 하면요. 죄송합니다. 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새로 준 답변도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 이제 네이버, 구글, 빙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해서 직접 자료를 찾는 편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진짜 전문가인 교수님께 가서 물어본다든지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바드 활용을 하는데요. 구글에서는 그래프 올리는 게 무료입니다. 바드 사이트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래프 올리고 배경 설정하고 물어보니까 잘 답변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프는 여기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를 통해서 전 보완을 해서 챗GPT의 정확성을 좀 높이는 편입니다. 저는 챗GPT를 전공학습의 보조 도구로서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받아 이해하는 용도로 쓰는데요.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챗GPT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방법은 롤플레잉 공부법입니다. 챗GPT한테 일종의 역할을 부여해서 실제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처럼 대답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들이 매우 많은데요. 가끔씩 이 챗GPT가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왼쪽 하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칸에 나타나는데요. 이 두 번째 칸을 클릭하면 이렇게 적는 두 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칸에는 챗 GPT한테 부여할 역할과 그 보조 설명에 대해서 쓰는 칸이고요. 두 번째 칸은 챗 GPT가 어떤 방식으로 대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적는 칸입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한 조건문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면 되는데요. 전공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을 미리 적어놨다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써도 어쩔 수 없이 스무고개처럼 조건문을 하나하나 달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편이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최대한 범위를 줄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챗GPT가 답변을 했는데 모르는 단어나 문장이 있을 경우 이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런 형용사들을 사용해서 질문을 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제 느낌상으로 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이런 형용사 같은 거를 사용할 경우 더 좋은 답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꼬리 질문 형식으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GPT를 활용하면 전공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전자디스플레이 과목 수업을 듣고 있는데 PPT로만 공부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챗GPT한테 이 방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면 훨씬 정확도가 높은 답변을 제시해줍니다. 모르는 단어들을 질문하면 원하는 방향의 대답을 해줍니다.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 원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웹서핑을 통해서 검색하면 전공에서 다루는 방향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을 알려줘서 곤란했던 경험들이 많은데요. 챗GPT에게 물어보면 전공과 관련된 내용의 뜻을 설명해줍니다. 저는 일일이 번역해달라고 하기 번거로워서 앞으로 영어로 하는 모든 질문을 한글로 해석해서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어로 작성한 내용을 한글로 바로 답해줍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용이 부실하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확실해? 라고 다시 질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챗GPT가 자신의 대답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틀린 점을 고쳐서 알려주거든요. 다음은 제가 암기 과목 공부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자원개발공학 과목을 들으면서 외워야 할 단어 이름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외워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챗GPT한테 광물들을 외우기 쉽게 단어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엉뚱한 단어를 만들긴 했지만 암기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니 재밌어 하면서 쉽게 외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과목을 공부할 때 사용했던 경험인데요. 제가 화학 쪽이 약해서 이 과목을 하면서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단위를 맞춰야 하는 화공 계산 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챗GPT에게 단위 번호를 요청하면 어떤 값을 곱해야 하고 왜 곱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PPT 한 페이지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방법을 찾던 중 챗GPT 플러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플러스는 일반 버전과 다르게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서 매우 간편했고 훨씬 정확한 제곱값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첨부하니 직접 내용을 파악하고 연소 과정과 이유들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높은 수준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실제로 시험에 나와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챗GPT를 활용해서 영어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영어 계획표를 작성해 볼 거예요. 그 전에 챗GPT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나의 상황과 원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쓸수록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겠죠? 일주일치 분량으로 계획을 물었더니 아침, 오후, 저녁으로 계획표를 짜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아침에 공부해볼 영어 단어를 물어봤습니다. 뜻도 같이 물어보면 더 공부하기 편하겠죠? 여기서 응용력을 높여 단어를 이용하여 예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 오후에 해볼 영어 기사를 추천해 달라고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위해 대학생 수준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영어 기사 사이트 몇 가지를 추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계획표에 나와 있는 영어 드라마도 추천해 달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챗GPT를 이용해 간단한 영어 공부 계획표를 만들어서 공부를 진행하니 한결 수월해진 것 같네요. 다음은 커널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챗GPT를 활용했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화면을 이용하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컴퓨터 활용 능력 문제를 넣고 왼쪽에 챗GPT를 켜놓습니다. 그리고 챗GPT 공간을 엑셀 방으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커널 공부 준비 끝! 간단하죠? 이제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내가 채워야 하는 부분에 대해 챗GPT에게 설명해줍니다. 구할 것을 설명 후에 범위를 말해주기. 그러면 바로 엑셀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진 함수를 복사 후 붙여넣기. 동일한 범위 내에서 매출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방식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역시 복사 후 붙여넣기, 그리고 드래그로 마무리. 이문 문제는 살짝 복잡해 보이네요. 근데 이런 문제도 GPT가 쉽게 풀어준답니다. 마찬가지로 복사 후 붙여넣기, 그리고 드래그. 이렇게 챗GPT를 이용하여 엑셀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주로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맞춰보거나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 챗GPT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챗GPT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많은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원정입니다. 저는 이제 GPT와 함께한 지 약 1년 정도가 됐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엔 GPT를 엄청 싫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GPT를 잘 활용하면서 1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제 저는 2학년 때 컴공으로 전과한 학생입니다. 이 전과의 이유가 사실 그냥 재밌어 보여서 전과를 했어요.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과를 해서 오니까 1학년 애들도 저보다 개발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발자로서 역량이 되는 건가 되게 좌절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단편적으로 어땠냐면 저는 함수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교수님이 주시는 과제는 엄청 어려운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르니까 질문이 생겼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질문할 곳이 없었어요. 선배님도 없었고 교수님한테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GPT에게 질문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당연히 3.5를 썼었고 단순하게 질문했었습니다. 그냥 array가 뭐야, 벡터가 뭐야 라고 묻고 이 친구가 제공해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벡터 헤더에 대해 설명해 줄래? 이런 식으로 궁금한 점을 꼬치꼬치 물어갔습니다. 이제 모르는 부분을 무조건 GPT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GPT 활용 능력도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단순하게 array가 뭐야, 벡터가 뭐야 이렇게 묻는 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쓴 코드를 주면서 코드에 있는 문제점이 왜 이게 잘못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정보를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제가 디스트럭터 안에 딜리트를 넣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러면은 딜리트가 어떻게 위치해야 하는지 GPT에게 물어봤고 GPT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GPT가 제공해주는 설명과 코드를 보면서 제 코드를 수정하고 제 개발 실력이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제 GPT와 함께 큰 2학년 1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저도 이제 꽤나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고 시야가 개발에서 그 바깥쪽으로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이제 진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잘하는 게 뭘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좋은 기회가 있어 동아리 부회장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동아리는 250명 가량의 프로그램이 많은 잘 기획되고 있는 동아리지만 저는 텅 비어있을 때부터 기획에 참여했었거든요. 나름 기획을 열심히 하고 운영을 들어갔는데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었고 기획된 대로 진행되지 않는 프로그램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저는 GPT와 함께 해결을 했어요. GPT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떤 입장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소통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는 저는 이제 4를 쓰기 시작해서 4로 질문을 던져보니 GPT는 여러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열라는 것부터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까지. GPT가 이렇게 답변을 주면 저는 이 답변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 방법이 마음에 들어서 회의의 빈도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주는 정보를 보고 또 회의록 쓰는 게 마음에 들어서 회의록 양식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 기획 실력을 조금씩 더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GPT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해결했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 보면서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저는 기획력이 엄청 많이 성장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춘 거죠.
이거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저는 GPT에게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전의 원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얻었으며 더 나아가 현업에서 쓰일 수 있는 기획 플로우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GPT가 양면의 칼이 맞습니다. 어쩌면 지배당하기 제일 쉽기도 한데 또 엄청나게 좋은 도구거든요. GPT는 저희에게 단순한 공부 도움뿐 아니라 진로 설정, 인사이트 제공도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도구로서 잘 활용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GPT 3.5 버전을 활용한 나만의 꿀팁을 공유하려는 저희는 AICOM입니다. GPT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천차만별인데요. 막상 잘 쓰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나만의 GPT 꿀팁부터 시작해서 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GPT 사용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GPT에 잘 질문하는 방법 및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PT에는 무료 버전인 3.5와 유료 버전인 4.0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저희는 GPT 3.5 버전을 사용한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유료 버전은 너무 비싸거든요. GPT에게서 양질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GPT에게 역할을 부여하기, GPT에게 질문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양식을 맞춰서 하기, 그리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들은 한 가지 채팅방에서 하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 GPT에게 역할 부여하는 것은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프롬프트에 내가 물어볼 주제와 연관된 직업 및 역할을 먼저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코딩과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하면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너는 구글 개발자야. 너의 대답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해. 라고 프롬프트에게 역할을 부여한 후에 질문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GPT로부터 훨씬 구체적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의 질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알아주세요. 두 번째로는 GPT에게 질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양식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GPT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할 때 GPT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GPT는 어떤 모델이고 무슨 원리로 작동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양식과 함께 질문하면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은 한 가지 채팅방에서만 질문하도록 하는 거예요. 크게 작업별과 주제별로 채팅방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사용자와 GPT 둘 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떠한 주제나 작업에 대한 대화를 다시 찾아보기 좋고, 사용자가 주제마다 자신의 질문을 명확히 구분해서 GPT가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분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다음은 GPT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사례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GPT의 데이터를 인식시키는 단계인데요. 이 경우에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에 링크를 올리거나 아니면 직접 데이터셋의 형태를 프롬프트에 올려서 이를 통해 GPT가 데이터셋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 통해 GPT가 해당 데이터셋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분석 방향을 제시해줘요. 다음으로 인식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는 단계예요. 데이터셋을 인식한 후에 데이터 전처리를 해달라고 하며 추가로 코드로 표현해달라고 하면 GPT가 파이썬으로 직접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코드까지 자동으로 작성해줘요.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에 적용해서 회귀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은 모델을 추천해주고, 이 단계에서도 역시 코드로 표현해달라 하면 전부 코드로 짜서 알려줘요. 우리는 그걸 보고 곳곳에서 돌린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심지어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눈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시각화까지 GPT는 제공해줘요. 단순히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색상이나 디자인까지 고려해달라고 프롬프트에 요청하면 오른쪽 히스토그램 그래프처럼 그릴 수 있는 코드를 제공해줘요. 챗 GPT는 코드의 가독성도 높여줘요. GPT에게 내가 작성한 코드를 입력하고 이 코드의 가독성을 향상시켜줘 라고 질문한다면 GPT는 여러 작업을 통해 내 코드를 남들이 봤을 때도 이해하기 쉽게 바꿔줘요. GPT 3.5 모델은 코드의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석 추가,
보다 더 명확한 변수명 및 함수명으로 변경, 들여쓰기를 통한 코드 재구성, 불필요한 코드 제거 등의 기능을 제공해요. 먼저 주석을 통해 코드의 각 요소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다른 개발자가 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로 변수와 함수의 이름을 더 명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줘요.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하면 코드가 무엇을 수행하는지 이해하기 쉬워져요. 다음으로 코드를 더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들여쓰기를 올바르게 조정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파일 내부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해줘요. 이를 통해 코드는 더욱 간결해집니다. 다음과 같이 주석이 없는 코드는 가독성이 떨어져요. 챗GPT는 코드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부정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합니다. 프로그램을 정상 종료합니다. 와 같은 주석을 추가해줘요. 왼쪽 코드처럼 변수명을 A, B, C 함수명을 F로만 선언한다면 각각의 변수와 함수가 뭘 의미하는지 코드를 처음 접한 사람은 알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명과 함수명은 의미가 담긴 이름을 사용해 토탈 밑줄 카운트, 퍼폼 밑줄 인크리먼트 등으로 변경해줘요. 가독성이 떨어지는 코드는 다음과 같이 들여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구조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코드예요. 이런 경우에는 들여쓰기를 통해 코드를 재구성해주어 구성을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줘요. 제시된 코드를 보면 굳이 필요 없는 출력문과 변수를 할당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불필요한 코드들은 쓸데없이 코드의 길이만 밀게 만들어 있는 데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삭제해줘요. 설명을 위해 간결한 예시 코드들로 GPT에게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간단한 코드가 아니고 평소에 전공 공부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입력해 주어도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코드의 가독성이 좋을수록 코드를 공유하는 팀원들 간의 협업 능력도 올라가고 코드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만약 내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면 GPT에게 질문해보세요. 참고로 GPT-3.5 모델은 중복 제거 및 리팩토링, 예외 처리 및 오류 처리 추가, 일관성 유지, 주요 주제와 알고리즘 설명 등의 기능도 제공해요. 코딩 테스트를 공부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백준. GPT에게 백준을 물어보자. 백준 문제는 문제 설명 및 조건, 예시 입력, 예시 출력 등의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백준 문제를 GPT에게 질문하고 싶다면 방금 말한 정보들을 일일이 입력해 주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백준에서 제공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질문 번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GPT에게 백준, 문제 번호와 사용 언어만 입력해 주어도 답변을 제공해요. 왼쪽 그림과 같이 백준 9663시로 풀어줘 라고만 질문해도 GPT는 문제 요약부터 정답 코드까지 다 알려준답니다. 이렇게 정답 코드를 얻어내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GPT에게 백준 공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작성한 코드가 백준에서 정답으로 인정되었지만 이보다 더 효율적인 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GPT에게 질문해보세요. 아래 사진은 백준 2750번 문제에 대한 답변들이에요. 2750번 문제는 주어진 수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 정렬보다는 퀵 정렬 또는 이진 삽입 정렬이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GPT가 답변해줘요. GPT는 내가 입력한 코드를 분석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코드로 수정해주고 왜 기존 코드가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인지 이유까지 말해줘요. GPT를 통해 최적의 알고리즘 구현 방식을 배울 수 있어 알고리즘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챗GPT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질 좋은 답변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GPT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역량을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AICOM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먼저 학습 보조 자료를 펴주세요. 쭉 내리시면 2주차 과제 수행 교재 학습용 데이터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교재는 혼자 공부하시면서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3.1에 나와 있는 데이터 생성부터 해보겠습니다. 챗GPT 유료 결제를 하시면 설정의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 학습을 위해 제가 프롬프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조자료 아래에 있는 상단 하단 각각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란 내가 내리는 프롬프트보다 우선되어 입력되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역할 설정과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임의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처음에만 써보시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 생성을 해보죠. GPT-4 버튼을 눌러서 ADA를 켜주시고요. 사용자 칸 아래 있는 글씨들을 전부 복사해줍니다. GPT가 데이터 분석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기 쇼 워크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PT 내부에서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상의 데이터 파일을 GPT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데이터 시각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클릭수 대비 페이지 뷰, 수익 등 한번 내 맘대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전략을 세워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략을 세워왔군요.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전략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주요 지표를 선정하고 시각화 유형까지 선정해 주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략 요약도 작성을 해주었네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래프에 대한 설명도 잘해주게 됩니다. 3개의 그래프 라인 그래프, 스캐터 플라트,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주었네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도 작성해줍니다. 파이썬을 처음 배워서 이 정도로 작업을 수행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적게는 4주, 많게는 한 학기까지도 걸립니다. 우리는 ADA를 쓰는 것만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맨 처음 배우는 한 달 동안 굉장히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문법을 틀리면 에러가 나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하지만 ADA는 일단 아웃풋을 내보내서 그런 피로도가 상당히 덜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코드를 읽으면 코드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인풋을 주었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ADA는 코드가 작성되면서 어떻게 아웃풋으로 되는지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코드를 좀 읽다 보면 저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내가 변화를 주고 싶으면 그걸 반영해서 바로 보여줍니다. 어떤 부분을 바꾸면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GPT가 파이썬 언어를 정말 잘 사용합니다. GPT가 코드를 한 줄 한 줄 설명해달라고 하면 정말 잘 설명해줍니다. 학습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우리같이 초심자들에게는 거의 틀릴 일이 없고요. 최소한 사람보다는 더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선형회귀 분석을 시켜볼게요. 검증 가능한 영역까지는 GPT를 마음껏 써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생성하는 영역과 판단 검증하는 영역이 별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ADA인데요. 간단한 수준의 데이터 시각화, 아까 본 라인 그래프, 파이 차트, 히스토그램도 생각보다 배우는데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이걸 검증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내가 데이터 몇 개만 1대1로 대응시켜보면 되거든요. 코드를 읽을 줄 안다면 더 편할 거고요. 자, 결과가 나왔네요. 무작위로 돌렸기 때문에 어떤 경향성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해석의 영역입니다. ADA로 계산은 가능하지만 GPT가 해석까지 다 맞추는 것은 아직 불가능해요. 어떻게 계산할지, 그리고 그 결과값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고요. 분석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표들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통계에 대한 기초 지식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GPT를 잘 못 쓰는 게 아니라 통계 분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지표 용어를 정확히 찝어서 달라고 하면 정말 잘해줍니다. 해석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P-밸류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결과에 대해 판단만 해주면 나머지는 GPT가 다 작성해줍니다. 파이썬 코드에 대한 간단한 문법만 익히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내가 기존에 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어요. 새로운 통계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와야 정상입니다. 잘해줬네요. 우리 교재 맨 첫 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 GPT에 대한 이해. GPT가 못하는 건 ADA도 못하고요. GPT가 잘하는 건 ADA도 당연히 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GPT에 대해 공부했고요. 2번과 3번 파이썬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라이브러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해요. GPT는 이걸 판단하는 걸 어려워해서 사람이 이걸 알고서 지시하고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처럼 간단한 코드 문법 작성, 디버깅에 너무 힘들이지 마시고 GPT를 활용하면서 쉽고 빠르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이터로 좀 더 해보겠습니다. 평균 기온과 즉석식품 전월 대비 매출 증감률 데이터네요.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버튼을 눌러서 GPT에게 엑셀 파일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인스트럭션 끄고 사용하시는 게 작업하실 때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입력해주면 GPT가 자동으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변수가 두 개라서 어떤 걸 파악해야 할지 금방 감을 잡네요. GPT가 알아서 잘해주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걸 해야 할지 명확히 안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GPT에게 일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GPT를 쓰는 방법입니다. 통계학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개념들을 익히신 후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지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걸 실현시키는 도구로서 굉장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이론 공부하면서 GPT로 데이터 분석을 몇 번 더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그려질지 감이 더 잡히실 거예요. 가장 핵심은 내가 상상하는 아웃풋으로 도달하기 위한 절차를 말로 설명만 해낼 수 있다면 GPT가 그걸 만들어 내줄 거예요. 문제가 지금 무엇이고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만 명확하게 GPT에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상상력입니다. 선형 회귀 분석을 잘 해줬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통계학에서 배운 용어들을 가지고 직접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를 보면서 잘했는지 읽고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GPT가 설명하는 게 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결정계수가 뭔지, 분산이 뭘 의미하는지 용기 내서 한번 시도해보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시간별 매출 증감률을 나타내보면 금방 해줍니다. 이런 그래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직접 해보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시간별 평균 기온도 이렇게 잘 나타내주네요. GIF로 만드는 것도 이렇게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잘해줍니다. 한번 이것저것 만들어 보세요.